가상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성아입니다. 저희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옆에는 바로 우리의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입니다. 야, 하시은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그리고 옆에는 개그맨 이영식 씨.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왜 안 나왔지?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좀 무거웠을 거로 예상되지만 오늘 다시 가벼워집니다. 깔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주대에서 사이버 보안학과의 김종현 교수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님이기도 하십니다. 바쁘실 텐데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종현입니다. 교수님, 좀 긴장하셨어요? 네, 처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 사이버 보안학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이버라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어떤 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국가 간의 이제 사이버 테러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막는 기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체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네. 오늘 또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삼성과 비트코인 둘 중에 누가 먼저 시가총액 500조에 도달할 것 같으세요? 궁금합니다. 500조. 어떠세요? 하시은 씨가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만약 이게 오른 500조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500조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 아마도 비트코인이 먼저 가지 않을까 저도 싶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저도. 교수님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 저는 일단 두 회사도 안 갈 것 같은데 네.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고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실체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전문 방송인데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우리의 입지도 좀 이렇게 좀 갑자기 불안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전문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옛날에도 그 가수들도요, 네. 얼굴 없는 가수들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유명해지고. 이게 얼굴이 없다고 그 무시할 게 아닙니다, 교수님. 근데 얼굴 없는 네. 가수는 얼굴은 없는데 목소리는 있잖아요. 네, 근데 있죠.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명동에 나가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가봤습니까?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의 고은미치입니다. 저는 지금 명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삼성전자 시가총액 중 누가 먼저 500조에 달할지라는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혹시 왜 삼성에다 붙이셨어요? 현재 300주니까. 왜 여기다 붙여주신지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삼성이 좋잖아. 감사합니다. 어째서 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실물화폐가 사라져가는 분위기고 하니까 비트코인 쪽이 좀 더 우세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왜 여기다 붙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 잘 몰라요. 그냥 이거 요즘 대세라고 해서. 네네. 감사합니다. 코인이 왜 먼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말씀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줬네요. 와, 또 우리 방송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고 또 그러니까요. 참여해줘서 막 오. 갑자기 막 뿌듯해지면서 막 감사해지는데요. 야, 보면서 느낀 게, 아, 저 여자분이 이쁘네요. 밖에 나가신 분. 아, 진짜 이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 이런 멘트는 좀 무시해도 돼요? 네. 짜잔! 아, 드디어 나온 건가요? 네,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진짜 이거 박빙인데요. 딱 봐도.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개가 비슷해서 과연 와, 진짜 비슷하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는 보면은 삼성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둘이 싸우는 확실해요? 건가요?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현 씨가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봐서는. 삼성이 좀 많은 것 같긴 알 합니다. 수가 냉정하게. 없네요. 예, 조금. 우선 비트코인부터 한번 한 공개를 20표 차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37. 137. 거의 박빙이네요. 진짜 137이면 한 140, 50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비슷. 예, 맞춰보기 할까? 그냥 찍어보기 할까? 재미로? 네. 140, 난 143. 143. 재미로 그냥. 저요? 저는 한 100, 한 25 정도? 몇이야? 150. 150. 저 150 할래. 만약에 가까우신 그 가장 먼 사람이 오늘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그럼 151 가볼게요. 151, 네. 151. 오, 야! 보였구나. 보였네. 아니, 진짜 아니, 아팠어요. 말이 저 안 억울해요.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아팠어요. 아, 보였네. 진짜 150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 150 얘기해서 151로 간 거예요. 아, 보이죠? 살짝. 아니요, 안 보였어요. 안 그래요? 보였어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37과 151. 많은 분들이 정말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삼성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137이 진짜 좀 작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500조에 금방 도달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충격적이네요. 비트코인에 137이라는 숫자까지 나온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아, 충격적입니까? 네, 이게? 충격적인 건가요? 아, 역시 우리나라가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 1위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런데 나라- 저렇게 거리에서조차까지 저렇게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일부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체를. 야, 거의 박빙입니다. 아, 이거. 시은 씨는 좀 실망했겠어요. 비트코인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별로 실망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여서, 네, 비트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될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86조 원이고 이제 300조 원인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누가 먼저 500조에 도달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저희 코인 넘버원은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제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와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불법 자금 조달 단속 조례를 공개하며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국가의 ICO 규제는 제도화의 시작인가? 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주제가 무거운 것 같아요. 무겁네요, 진짜로. 국가의 ICO 규제. 네,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특히 그 중국의 ICO 폐지설이 나오면서 기사가 정말 많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ICO가 좀 생소하던데 뭐 무슨 기업 자금 모집 뭐 방식인지. 네, ICO는 약자는 Initial Coin Offering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제 원래 기업 상장을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하지만 이제 ICO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원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제 새롭게 돈을 이제 벤처 캐피털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제공해 주면 자기들의 이제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사람들에게 뭐 1비트코인당 얼마, 뭐 1이더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데서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면 원래는 기존에는 벤처 캐피탈을 가는 게 맞는데 벤처 캐피탈을 들리지 않고 아예 뭐 특별히 블록체인 기업은 더더욱 심하게 ICO를 계속하는 추세입니다. ICO. 어렵다, 쉽지 않다. 이게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해 한마디로 주신다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 가상화폐의 인기에 편성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로 가면 되는데 벤처로 가서 어렵게 돈을 끌어들이는 걸 피해서 가상화폐 인기에 편성해서 쉽게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크라우드 펀딩 다 알고 계실 텐데 크라우드 펀딩은 원래 돈을 넣으면 결국에는 그 돈에 해서 뭐 얼마를 드리면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뭐 이러이러한 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회사 지분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저희가 이만큼 토큰을 드리고 저희 뭐 저희 블록체인이나 저희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토큰의 가치도 더불어서 덩달아 오를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뉴스 진짜 많이 나왔는데 중국의 소식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걸까요? 아마 이게 가상화폐가 원래는 이제 정부의 통제가 어렵잖아요. 우리 화폐라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상화폐는 중앙 관리가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늘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공산당 정부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었는데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사전에 이걸 과감하게 차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좀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번 주에 좀 큰 사건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살짝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크게 뭐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건 없고 저는 일단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는 중국에서 매월 10월 이쯤에 이제 인민대회라는 게 열려요. 인민대회는 결국엔 중국 공산당원들이 전부 다 북경에서 모여서 이제 인민대회를 여는데 항상 인민대회가 일어날 때가 되면 중국이 이제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핫한 현안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 측에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더 뭐 빡세게 통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 ICO 규제 같은 경우는 뭐 얘기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두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자기 형이 거래소를 하고 있는 찰리리라는 분이 중국 거래소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뉴스가 그 트윗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JP모건 대표인 다이몬 씨가 비트코인은 이거는 허구다라는 뉴스 기사가 더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지금 가격 떨어진 거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ICO에 관련된 규제 이게 첫 번째였고 이거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꿀 수 없게 막을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네, 지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중국 입장. 중국 입장은요. 정확하게는 자기들은 일단 ICO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거래소가 없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거래소들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사이에서 돈을 바꾸는 거래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거래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사이에서만 바꾸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나 이더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내고 난 뒤에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데 이런 데서 이제 ICO 토큰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증권에 가까운 그런 ICO들은 우리가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일어나는 걸 알지만 이제 9월 이제 몇 가지 날짜가 있는데 9월 30일 그리고 10월 18일 기점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자기들이 거래소에 관해서는 거래소 법정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자기는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거는 그 OTC 거래라고 이제 직접 만나서 P2P로 거래하는 것은 우리가 금지를 시키지 않겠지만 이런 중국 내에 있는 법정 화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은 법정 화폐 거래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ICO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ICO라는 게 이거 자체가 뭐 나쁜 건지 뭐 좋은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떤 좀 성공 사례나 뭐 좋은 이야기들은 없을까요? ICO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나와야지 그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이 화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거 전혀 검증이 없이 그냥 ICO 되고 그냥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투자 가치가 적정하지 못하고 이 ICO가 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의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는 이게 중앙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된 건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ICO를 중앙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막기는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로컬 비트코인즈나 그런 이제 OTC 거래가 가능한 곳에서는 오히려 중국에서 지난 며칠간 그 접속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쪽 누르면 저기 커지고 이쪽 누르면 저기 커지고 그래서 거래소를 눌렀지만 오히려 OTC 거래는 더더욱 커진 그런 경향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억지로 규제를 하고 막는다고 또 막아지지가 않네요. 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 전 것 같아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실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 네트워크를 끄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비트코인은 채굴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한꺼번에 꺼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실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가상화폐를. 그럼 이 가상화폐 가치가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얼마가 적절할까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의 화폐를 한번 보면 미국에 있는 달러와 우리나라에 있는 원과 중국에 있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경제력이란 건 뭐냐면 실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화폐가 상품의 가치, 그 미국에 있는 상품의 경쟁력, 한국의 상품의 경쟁력 이렇게 하면서 그 화폐의 가치가 정해지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새로운 가상화폐들은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실제 가치가 돼버리면 그게 잘못되면은 엄청난 왜곡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폭락했을 때는 우리가 1600년대 튤립, 네덜란드 튤립 사태 일어났던 것처럼 네덜란드 튤립이 소 50마리의 가격이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도 이렇게 팔렸다가 아주 폭락하면 그 피해를 어디로 가겠냐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이 더 유리하다. 비트코인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다른 화폐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많이 비싸니까. 비싸서. 네. 그 저희가 모르는 어떤 그 새로운 정보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본인이 알고 계신 교수님 알고 계시는 저희가 왜냐면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강하고 시원시원한 질문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뭐 방송 전에 요걸 제가 얘기하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시원한 거 하나 있습니까? 대기실에서 빵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보여드린다고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편하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우리 ICO를 우리 대중들이 쉽게 생각하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ICO가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 개모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ICO가.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ICO를 발행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개모임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투자가 뭐 10배 올라갈 거 이렇게 하는데 그 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개모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개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개모임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규제도 하고 뭐 법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개모임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있는 개모임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맞느냐?
개주가 돈 가지고 도망가면 사기죄지. 앞으로 개를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진 회사만 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ICO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몇 %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규제를 굳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회의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민간의 개모임을 규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ICO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ICO가 발전한 이유는 일단 이더리움이 1등 공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2만 원에 올랐을 때 그때가 이더리움 가격이 4,000% 올랐거든요. 참고로 이번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이 40만 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2만 원에서 또다시 40만 원까지 올라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성공 사례가 되면서 그걸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게 이제 그 이더리움이 불을 지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커요. 그 채팅이 좀 재밌는 게 올라와 있어서 네. 하시은 씨 중국인인가요? 네. 중국인이냐고 물어보시네요. 이게 지금 약간 중국 부자처럼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는 게. 네, 저 중국에서 운동화끈 좀 매야. 네,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그 냄새가 있구나. 몇 중국의 년? 냄새가. 제가 2002년부터 계속 살았죠. 네, 지금도 제 부모님은 중국에 살고 계시고요. 그렇구나. 중국어 좀 하시겠어요? 네, 중국어 합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니하오. 괜찮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뭐더라? 샤마 민지? 이름이 뭐니 맞나요? 맞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제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운동화끈 좀 매야. 이거 모르세요? 몰라요. 네. 이거 팡팡 터지던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또 ICO가 또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규모는 또 어떤가요? 국내 제가 아는 걸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ICO를 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 들은 건데 한 ICO 모금의 한 70 많을 때는 90%까지가 대부분 다 한국, 중국에서 일본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중국이 ICO의 정말로 핫스팟이죠. 많은 나라들이 자금이 여기서 다 오기 때문에 저도 근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외국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꼭 성지순례 하듯이 중국 꼭 찍고 한국 꼭 찍고 이제 인도 같은 나라 찍고 아시아 투어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게 됐거든요. 자금 조달이나 홍보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제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더불어 ICO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내 상황도 잘은 모르고 있고 또 해외 상황도 잘은 모르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어떨까요? 해외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자체에 특정 국민이 익숙해져 있냐,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 했을 때 확실히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이 국민들이 이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O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입소문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이해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부 다 이제 초연결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런 점도 있고 국토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ICO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얼마 전에 ICO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저도 처벌한다고는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떻게 되나요? 어려운 질문 또 저한테 넘기시는군요. 그 자본시장법 위촉되려고 그러면 ICO 하면서 가상화폐를 나눠주지 말고 어떤 그 주식이나 증권 형태로 나눠주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배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ICO 하는 분들이 그걸 잘 알고 가상화폐로 나눠주고 있으니 처벌할 규정은 지금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ICO 규제가 단 한 건도 없는 건가요? 지금은 ICO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모임에다가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ICO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제 성공한 게 보스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보스코인이 며칠 만에 150억을 투자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며칠 만에.
근데 그 150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좀 내부 자본도 있고 하는 걸 보면 그게 활성화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성공 기회를 삼아가지고 또 다른 ICO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정부에서 한번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도 ICO가 이렇게 많이 늘려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미래의 ICO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제 이게 정말 가상화폐가 진정하게 우리가 사이버 상에서 화폐로서 작용을 하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면 결국은 이 ICO를 가치를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하시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IPO는 지금 현재 이거를 주관사인 증권회사에서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론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회 검증을 받고 있는데 ICO는 주관하는 데서 바로 그냥 이거는 얼마에 판다고 얘기해버리니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갈 사람은 저게 무슨 가격이 뭐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아지면 규제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많아지면. ICO 사기 판별법 이런 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지금 ICO 150억이 못 얻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네. 이 가상화폐라는 게 주로 이제 그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얼마나 기술이 우수하냐에 따라 사실은 기술 가치를 검증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검증 모임 포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검증 포럼 모임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이 ICO의 검증을 한번 해보는 그런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ICO는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적합할 것 같다라는 뭔가의 제3자 주체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블록체인. 네. 제가 이름은 블록체인은 아닌데 블록체인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죠. 블록체인은 쉽게 얘기하면 분산장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금전을 이체할 때 지금은 은행에서 은행간 한다고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이에 금융결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가지고 은행간 이체가 일어나는데 블록체인은 그런 결제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P2P 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하나의 인프라 시스템 인프라예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누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바로 우리가 개인들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구조가 할 수 있던 게 블록체인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엔진 자체가 서로 다르다고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은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왜 제일 비싸냐?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우수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점 효과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알려져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라는 게 블록체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가요? 이거 지금 이더리움이 얘기를 앞서 하면 있다? 전 기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자와 상어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 비트코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에는 뭐 타해중앙화된 금융 네트워크를 이루고자 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타해중앙화된 세계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두 개 자체는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으나 이제 복잡함에 있어서나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비교를 같은 맥락에서 블록체인의 같은 맥락에서는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확실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하려고 하고 다른 거는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약간 뭐 고려를 해보시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항상 금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내용 중에서 나는 금이 좋다. 그쵸. 네. 이 트레이드를 오래전에 시작한 분들은 그분이 아닐까요? 금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채굴꾼일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는 말씀이신가요? 네, 미국 골드러시와 비슷한 그런 비교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튤립 사태와 굉장히 비교한 그런 비교도 많은데요. 만약 지금 시장에 거품이 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낀 것도
또한 어느 시점에 빠져야지만 이제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이나 기술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거기서 뭐가 나올 것인데 그렇죠. 네, 거품은 끼고 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사태가 있어서 다 이제 관심이 꺼졌다가 여기서 이제 서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치는 있다고 믿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신 씨에게? 그러니까 그 아까 뭐 고래와 뭐의 비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우버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공유 시대잖아요. 우버가 공유를 할 수 있던 건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아무도 생각이 못했던. 근데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데이터 공유를 개인 간에 누가 중앙에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 기술 하나를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제일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 태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에 화폐 거래뿐만 아니고 계약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은 그 밑에 있는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은 훨씬 더 확장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 ICO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화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가 정말 사이버 상에서 우리가 상거래를 하거나 우리가 동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 뒤에고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모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블록체인 엔진 기술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ICO를 한다고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과연 그게 거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으신데요. 너무 지금은 고평가돼 있다고 보죠. 네, 너무 고평가돼 있죠. 근데 뭐 이런 거 많다.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화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네. 종이화폐는 없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화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화폐하고 1대1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상화폐라는 거는 1대1의 개념도 없이 계속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면 해요. 근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거래가를 막 하니까 막 올라가. 이렇게 되면 튤립 사태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꽃 하나를 보고 우리가 암소, 뭐 소 60마리하고 팔았던 것처럼 그럼 이건 소 100마리를 해야지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 있느냐? 그거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꼭 기존에 내가 화폐라는 걸 이해하고 있던 그 컨셉에 디지털 화폐가 1대1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ICO 계속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 중에서 정말 재밌는 게 뭐 보스코인 같은 경우도 아니면 ICO를 뭐 보스코인이 우리나라에서 ICO를 한 대표적인 예니까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스위스의 재단을 만들고 난 뒤에 결국에는 모금을 한 형태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초국가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뭐냐면 저희는 국가 안에서 국가 통화를 계속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 개념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초국가적인 인터넷이 이 암호화폐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는 좀 더 많은 실험도 해봐야 되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함에 따라서 많이 진화할 거라고 믿거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에 비해서 어떤 관련 규제나 아무래도 정부기관에 뭔가 통과가 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부터 이렇게 규제는 필요한 것이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서 분명히 ICO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저는 개별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디지털 암호화 화폐를 규제할 것인가와 ICO를 규제할 것인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인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ICO를 하는 거는 결국에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유동 자산이 없다는 점이나 아니면 모금을 할 때 원래 벤처 캐피털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 기존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옅된 방식인 거죠. 방식에서 이렇게 기발한 방법이 나왔는데 사실 돈을 내가 쉽게 모을 수 있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뭐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뭐냐면 모금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ICO가 아니라 사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 또 문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는 전혀 무관한데 그냥 토큰만 만들어서 ICO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ICO 자체는 저는 뭐 규제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거든요. 근데 디지털 화폐가 규제가 되는 거는 그건 또 이제 ICO는 지금 암호화 화폐가 시작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하나의 사용 사례일 뿐이에요. 이 사용 사례 하나를 놓고 규제하는 거랑 암호화 화폐 전체를 놓고 규제하는 거랑 진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네, 엄청 지금 올라와요, 지금. 이범희 씨가 블록체인 자체가 에스크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요?라고. 그거랑 또 모든 거래는 에스크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에스크로 되죠. 네, 멀티시그 2012년도에 나온 비트코인 멀티시그라는 기술로 모든 거래는 에스크로가 됩니다. 네. 에스크로. 네. 에스크로우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네, 있으니까. 에스크로는 결국에는 제가 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나는 물건을 받았고 저 사람은 내 돈을 받았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안 받을 때가 있어요.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자를 써서 지금은 감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에스크로라고 이해하시면 블록체인 자체가 에스크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네, 그 해주는 기능이 네트워크 자체에 있죠. 그 얘기를 네. 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반적으로 하신 씨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또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의견이 좀 양쪽 의견으로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여전히 뭐 이게 ICO를 가상화폐가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ICO 문제라는 게 ICO는 분명히 가상화폐로 인해서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규제는 전자화폐에 대한 법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우리나라 전자화폐로 인정받으려면 그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통용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또 법적으로 있어요. 네. 그리고 2개 광역시도 단체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지금은 가상화폐도 전자화폐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은 가상화폐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이 법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될지 말지를 이제 먼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게 되고 나면 이 가상화폐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자화폐로 인정이 되면 그때 ICO도 다시 또 이 법적인 규제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 법을 듣고 너무 웃겨서 왜냐하면 아니 그걸 그렇게 전한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굉장히 임의적으로 정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통용을 시켜버리면 이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막자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이 규제인데 이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올해 봄에 조사했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가맹점이 비트코인 가맹점이 한 8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개는 턱없이 모자라는 건데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가상화폐를 띄우기 위해서 한 8,000개 정도의 가맹점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유가 뭔지는 없어요. 그냥 도쿄 올림픽을 좀 더 차별화된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차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채채방을 보니까 박인규 님이 ICO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저는 뭐 규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고집하는 바지만 암호화 화폐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 화폐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2009년도 사토시의 블록 비트코인 100설을 놓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형태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거든요. 사토시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 자체가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암호화폐 자체 또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새롭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가진 게 그런 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참 규제하기가 참 저도 힘들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법에서 딱 이렇게 박아놓으면 여기서 혁신이 이제 저는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2017년 기점으로 암호화폐는 이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다 받아야 돼. 이거랑 미래를 바라보면서 암호화폐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야. 이런 혁신들이 나올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이제 전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지향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과거에 얽매여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요즘에 뭐 암호화폐 확장성의 얘기가 많은데 결국에는 확장할 수 있는 거는 브랜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브랜드인 뭐 신발 브랜드인 뭐 나이키 같은 거를 했을 때 나이키가 1970년대에 나왔을 때 신발을 만들긴 했지만 그 신발의 형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서 2017년도에 나이키는 이런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1970년도에 나이키한테 말해줬을 때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확장된 거는 그 브랜드만이 확장이 됐을 뿐이에요. 비트코인도 같아요. 기술은 지금 초창기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은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게 남은 거는 인터넷이라는 브랜드만 남은 거지 그 이외에 이 내부적인 거는 진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똑같은 면에서 아니면 ICO라는 이거 적용 사례도 같은 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ICO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눈치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눈치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상화폐로의 그 투자로 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올해 말까지도 아마 여러 개 ICO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눈치 게임 눈치 게임을 한번 해보시죠. 눈치 게임? 1. 네. 그리고 제가 뭐 하나만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ICO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미국 금융거래위원회에서 ICO 관련된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증권과 이제 ICO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ICO들은 뭐 증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걸로 알겠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만이 특정 이제 ICO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새로운 거여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돈이 많다고 이거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이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로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ICO를 통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벤처 캐피탈들이 타격을 진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론 각 나라 의회나 그런 데서 로비를 할 거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이제 규제를 정하시는 이제 분들은 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봐 주셨으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ICO 열풍이 나는 게 단순히 막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열풍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 무슨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기존의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동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화폐는 중앙 통제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하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적게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자기가 봤을 때 자극적이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물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시현 씨가 이제 아까 미국에서 이제 정권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정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미국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정권법에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 ICO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될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IPO 하듯이 그런 과정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이 ICO를 하는 업체들도 기본 자본금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걸 다 따라야 되거든요. 굉장히 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제를 엄하게 되면 또 너무 또 감독 당국의 규제가 심하다고 또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중이고 규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전체 국민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가상화폐로 인해서 앞으로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걸 좀 연구를 좀 하면서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뭐 국가에서 IPO만큼 ICO로 관리해준다면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국가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맞는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ICO가 되고 그 기술 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정해진다면 정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실물이 없다고 그랬던 거는 ICO가 나오면서도 기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바람상으로는 사실 뭐 그런 기술이 하나 나와서 우리나라 글로벌 기술 회사가 나오면 좋은 거죠. 예. 저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최소한 시장이 많은 거를 결정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국가가 타의 중개인 하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시장이 많은 걸 결정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ICO도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ICO가 성공할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점이 있다면 뭐 몇 년 전으로 가면 이제 코인이 한 500개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똑같지만 뭐 상위 뭐 50개 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그 상위 50개를 약간씩 변형시켜가지고 새로운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이제 가치가 0으로 가지는 않지만 망하거든요. 망하면서 저희가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뭐 게임 이론적인 면에서 배우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우던가 스타트업이 왜냐하면 스타트업 자체가 성공하는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면서 이것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것이 나쁘다? 저는 아까 계모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 명이서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해. 원래 어린애들이 잘 이제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아니 진짜로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런 걸 좀 알고 싶고 해서 철수 코인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영희 코인을 발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철수 코인이 가치가 얼마나 있고 영희 코인이 가치가 얼마나 있고를 그거는 철수 코인을 사용하는 애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고 그렇죠. 영희 코인에 그거를 사용하는 애들이 결정을 할 거예요. 물론 이게 막 실물 화폐로 이거를 교환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코인의 수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ICO는 그거를 발행을 하고 사업이 어떻게 시작하는 그 방법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이런 드리고 관점에서 싶습니다.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그 1거래량이 이전돼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거래량이 그걸 넘었어요. 그러면 그런 주식 시장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면 그 투자금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걸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시장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우리나라 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가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페북에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못하는 게 문제죠. 네.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ICO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외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코인 넘버 1. 원.